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홀로 아들 민재를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 박경자님의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며느리 수진의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드라마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수진은 동거를 거부하고 용돈을 가로채며 심지어 경자님을 손녀 하윤의 삶에서 밀어내기까지 했죠. 절정은 수진이 경자님을 집에서 쫓아내는 순간. 하지만 이혼 영호씨라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 진실을 밝히며 모든 걸 뒤바뀌어 결정적 순간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재와 수진의 이혼으로 마무리됩니다. 눈물과 교훈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 박경자입니다. 설마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배은망덕한 며느리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썰밥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그 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려요. 자식 복 없는 놈은 남편 복도 없다고 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당시 제 나이가 만으로 33이었으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던지라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가뜩이나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음으로 완전히 저와 연을 끊어버리셨죠. 남편을 따라 콱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당시 제게는 5살 배기 어린 아들 민재가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는 어디 갔냐며 묻는 그 핏덩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아빠는 민재야,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하늘나라 거기서 왜 못 오는데? 아빠가 할 일이 많거든. 너무 바빠져서 우리를 만나러 오기가 힘들 때 아마 오랫동안 못 볼 거야. 대신 엄마가 그만큼 민재를 더 사랑해줄게. 알았지? 어린 아들은 남편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빠를 데려오라면서 울고불고 떼를 썼죠.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니 자기 나름 아빠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걸 이해했나 봐요. 언젠가부터 아빠를 찾지도 않았고요. 아빠 대신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엄마하고 저를 위로하기도 했죠. 남편의 목까지 대신에 아둥바둥하는 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탓일까요? 아들은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렸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안일을 도왔고요. 공부도 곧잘해 늘 반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기특한 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마냥 철없이 뛰어놀 나이에 세상의 슬픔을 너무 빨리 깨친 것 같아 말이죠. 그런 아들 덕분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낮에는 마트 캐셔로 일하고 새벽엔 우유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남편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건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며 아들 학비로 쓰기에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절약하며 산이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디 가서 아빠 없다고 기죽을까봐 아들이 먹고 입고 쓰는 건 다 좋은 걸로만 해줬네요. 전 시장에서 산 싸구려 신발을 밑창이 서너 번 떨어질 때까지 신어도 아들 운동화만큼은 백화점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곤 했죠. 다른 애들 다 갖고 있다는 전자사전이며 mp3 같은 전자기기도 제 점심을 굶어가며 사줬고요. 그런 제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아들은 사춘기 때도 큰 말썽 한번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줬고요. 대학 졸업 후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첫 월급을 탄 날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더랬죠. 글쎄, 이 녀석이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구두를 사와서 선물이랍시고 내밀지 뭐예요. 그동안 어머니 신발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좋지도 않은 신발을 밑창 떨어지면 본드 붙여 신고 또 밑창 떨어지면 본드 붙여 신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으시면
제 신발은 항상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주셨죠.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웠어요. 이젠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가 해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효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어미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깟 신발이 뭐라고 내가 죄스럽기까지 해. 그리고 너 힘들게 번 돈으로 뭐 이런 걸 다 샀어.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신어보세요.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해야 하니까 아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어봤어요. 비싼 거라 그런지 발에 착 감기는 게 좋긴 좋더군요. 그 뒤로도 아들은 월급을 타는 족족제 옷이며 가방 같은 걸 사줬고요. 차를 한 대 뽑더니 주말엔 절 데리고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제야 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모자간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아들이 회사 들어간 지 1년쯤 됐을까요? 언젠가부터 퇴근이 부쩍 늦어지고 주말에도 자꾸 밖에 나간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제게 소개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웬 여자? 너 여자친구 생겼니? 네, 이제 사귄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하는 아가씨인? 회사에서 만난 건? 그건 아니고요. 그 회사 앞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일하거든요. 그래, 몇 살인데? 좀 어려요. 이제 26. 그래, 4살이면 궁합도 안 볼 만큼 천생연분이라는데 잘 됐네. 그때까진 그저 드디어 아들도 다 커서 연애를 하는구나. 감개무량했어요. 그동안은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바쁘다고 도통 여자한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들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단순히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으니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는 거였어요. 전 연애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었죠. 좀 빠르지 않니?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1년은 만나봐야지. 제 말에 아들은 좀 난감해하는 기색이었어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실은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뭐네? 애를 가졌단 말이야? 네. 병원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제 8주 됐대요. 배더 부르기 전에 식 올리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생전사고 한번 안 치던 모범생 아들이 설마 혼전 임신을 할 줄이야.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그렇지만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째요? 그 아가씨네. 집안에도 너무 미안해. 얼른 결혼하라고 했죠. 그렇게 이듬해 봄, 아들은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바로 식을 올렸고요. 그 해 가을, 예쁜 딸 하윤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본격적인 지옥길이 열렸죠. 사실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 볼 때부터 제 마음에 쏙 차는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뭔가 다가가기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냉랭한 인상에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죠. 또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듯 똑부러지고 자기 주장도 세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가시 도친 말투로 상처를 받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특히 결혼 전 합가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했죠. 어머님, 전 돌려 말하고 이런 거 못해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오빠는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는데 전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원래도 좀 예민한 편인데 임신하고부터는 더 그래서 어머님 잘 챙겨드릴 자신이 없어요. 애 낳고는 애 때문에 정신없을 거고요. 같이 살면 분명 서로 안 맞는 게 생기고 제가 어머님 서운하게 해드리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러느니 따로 살면서 적당히 거리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다다다 쏟아내는데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제가 합가하고 싶다고 눈치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와 대거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며느리는 초장부터 길을 꺾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뭐 굳이 나서서 대립각을 세우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죽기 전까지 시집살이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래, 난 걱정 말고 둘이서 잘 살기나 하렴. 몸 잘 추스르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고집 부려서 말이에요. 그냥 제가 어머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런 말한 거 오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혼자 살고 싶다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 걱정 말 거라. 며느리의 당부대로 저는 아들에게 합가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만류했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마지못해 제 뜻을 따르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장가보낸 후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들 신혼집을 해준 터라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는데 앞으로의 생활이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그쯤에 아들의 권유로 마트 캐셔 일이며 우유 배달 일을 전부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급한 대로 지인 소개를 받아 식당 주방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선체로 끝없이 밀려드는 접시들을 씻어야 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팔다리가 퉁퉁 부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불 위에 누운 채 혼자 끙끙대며 앓고 있자면 아들과 함께 지내던 시간이 그리워졌죠. 기껏 키운 자식 놈의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들기도 했네요. 하지만 이미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내색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제가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한 걸 알고는 당장 그만두라면서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다 큰 아들이 멀쩡하게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고생을 사서 하세요. 됐으니까 그만두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돈은 제가 다달이 100만 원씩 붙여 드릴게요. 부족하면 그때그때 얘기하시고요. 아, 이거 됐다. 너도 이제 처자식 있는 가장인데 돈은 그렇게 막 쓰면 어떻게 해? 하윤이 태어나서 이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아들 능력 있어요. 그 정도쯤은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돈은 이제 너 혼자 버는 돈 아니야. 수진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같이 버는 돈 있지. 아내한테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50만 원만 보내줘. 나머지 반은 사돈댁 챙겨줘. 수진이가 서운하지 않게 아들은 결국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달이 제게 50만 원씩 보내줬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모아만 뒀어요. 생활비는 지금처럼 식당 설거지 일에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요. 아들이 보내준 돈은 나중에 시기 적절할 때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아직 사지 멀쩡한데 괜히 아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다달이 50만 원씩 가져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느 날 연락이 와선 그러더군요. 어머님, 하윤이 태어나고 요즘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 친정은 엄마도 그냥 집에 계시고 아버지도 몸이 아프셔서 요즘 일을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식당 설거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용돈 굳이 따로 안 챙겨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대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아들에겐 내가 잘 얘기하라고 했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어머님, 근데 요즘 저희 친정 사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용돈을 더 챙겨드리고 싶어도 오빠 혼자 외벌이 하니까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오빠한테 용돈 계속 받는 척하고 그 돈 따로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전업주부셨으니까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남편 돈 친정에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처음엔 황당했어요. 하지만 또 오죽했으면 시어머니인 내게 이런 부탁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 뒤로 아들이 보내주는 돈을 따로 며느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며느리가 돈 그만 보내줘도 된다고 그냥 저 쓰라고 하더군요. 식당 일도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싹 달라진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겠냐? 이제 저희 친정 사정도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식당 설거지 같은 굳은 일 계속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하윤이랑 놀아 주시기도 하고요. 바보 같은 저는 며느리가 그래도 내 생각을 해주긴 하는구나 하고 감동받아 떨었죠. 그 안에 며느리의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며느리는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아들과 저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글쎄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대학 친구가 이번에 카페를 차리는데 같이 동업하자고 했다면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애 젖댄 지 얼마나 됐다고 장사라니. 아들도 저도 처음엔 말렸어요. 지금은 애가 너무 어리니 좀 더 키우고 나서 하라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싫어요. 이렇게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나 키우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오빠 만나기 전엔 꿈 많던 20대였다고요. 제 이름으로 카페도 차리고 싶었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자기 삶 꾸려나가느라 바쁜데 저만 애한테 발목 잡혀서 너무 억울해요. 제가 볼 땐 그냥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는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따로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할 테니 며느리한테 사업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우리 딸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한국인 보모 쓰면 돈도 달에 몇백은 깨질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제게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 하고 용돈까지 쥐어준 이유를 알겠더군요. 꼴랑 돈 50만원에 손녀딸 육아를 떠넘기려 하다니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벙쪄있자 며느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일 그만두셨잖아요. 적적하실 텐데 매일 와서 하윤이도 봐주시고 저랑 오빠랑 같이 저녁 먹고 하면 좀 좋아요. 글쎄다. 난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에이, 어머님 나이면 아직 한창이죠. 그리고 하윤이 순하고 얌전한 거 아시잖아요. 손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제때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게 다 안 돼. 부탁드려요. 저 꼭 카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가게 자리 잡고 수익 실현되면 그땐 용돈도 더 드릴게요. 며느리답지 않게 애교까지 부리며 매달리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저희를 보던 아들이 먼저 나서서 입을 열더군요. 아니, 됐어.
그냥 사람 구했어. 어머니 디스크 때문에 허리도 안 좋으신데 육아를 어떻게 해? 그러자 며느리가 바로 인상을 찌푸리고 성을 내더군요. 그럼 나는 뭐? 사지가 멀쩡해서 그동안 하윤이를 본 줄 알아요. 산후통에 전 몸살 때문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애 모유 먹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사는 게 아니었다고요. 안 그래도 나 혼자 생고생해서 낳았는데 왜 키우는 것도 나 혼자 키워야. 그러니까 사람 쓰자고 했잖아. 당신 벌어오는 돈이 빠듯한데 어떻게 그래요? 기존에 쓰던 돈에 내가 가게 차린다 뭐다 하면 돈이 또 줄줄 텐데 그게 가장 키나 해요. 돈 얘기가 나오자 아들은 입을 꼭 다물었어요. 확실히 아들이 대기업 다녀버리가 쏠쏠하긴 해도 베이비시터를 쓸 만큼 여유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곤란해하는데 어떻게 애미인 제가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이거 싸우지들 마라. 어차피 집에 혼자 심심하던 차였어. 여기 와서 하윤이 보고하면 나야 좋지.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제 손까지 잡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한시름 났다는 듯 제게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셨죠? 하더군요. 그 뒤로 며느리는 바로 카페를 차려 바쁘게 살기 시작했고요. 저도 아들 집을 왕래하면서 손녀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홀로 키워낸 경험이 있으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체력이 한창이던 30대 때와 하던 육아와 다 늙어서 하는 손녀 육아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가뜩이나 팔다리며 허리 송한 곳이 없는데 하루 종일 애를 안고 어르고 하다 보니 온몸에 뼈마디가 욱신거렸어요. 특히 손목 인대가 너무 심하게 늘어나서 일주일에 사흘은 정형외과 신세를 져야 했죠. 이래저래 아들한테는 참아오는 소리를 할 수 없어 며느리에게 힘들다고 얘기해봤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네요. 가게 쉬는 날은 좀 집에서 같이 손녀딸 좀 봐달라고 해도 별 핑계를 다 대며 기어코 집을 나가더라고요. 며느리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집안일마저 하나둘 제게 떠넘기더군요. 며느리 하는 카페가 나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알바도 여러 명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살림을 좀 하거나 하다못해 가사 도움이라도 쓰면 좋겠는데 돈 아깝다면서 자꾸 모르쇠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까지 그럴 순 없잖아요. 결국 제가 손녀딸을 들쳐업고 장을 보고 음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빨래며 청소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도맡아 하게 됐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게 고맙다 뭐 고생한다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아들 대신 용돈이라도 손에 쥐어준 적이 없었죠. 아들이 있을 땐 이 빨리 소리를 하기도 했네요. 아들 퇴근하기 전엔 귀신같이 들어와 거머님 많이 힘드셨죠? 이제 하윤이 저 주시고 식사하세요. 어떻게 반찬은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가증을 떨곤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제가 매일 와서 손녀딸만 몇 시간 봐주다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지만 굳이 나서서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아 그냥 참았죠. 그래도 손녀딸 키우는 게 마냥 괴롭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새끼 피 이어받은 아이인데 예쁘지 않을 리가 없었죠. 또 손녀 때문에 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친구도 사귀었는데요.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제 또래 남자 최영호 씨였어요. 처음엔 그냥 오며 가며 스칠 때 눈인사나 나누는 사이였는데요. 하루는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분이 먼저 왜 앞집 사시죠? 하고 말을 걸더군요. 아니요. 여긴 아들 집이에요. 손녀딸 하윤이를 봐주느라 자주 들르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황혼 육아만큼 힘든 게 없다는데 손녀딸이 너무 예뻐서 힘든 줄도 몰라요. 그러시군요. 저는 최영호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전 박경자라고 해요. 그렇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더니 그대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건 처음이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달달 떨기만 했죠. 그러자 영호 씨가 다가와 저를 부축하더군요. 괜찮아요. 물도 좀 마시고요. 영호 씨는 가방 속에서 보리차를 꺼내 내밀었어요. 그걸 한두 모금 마시고 호흡하니 조금 진정이 되더군요. 어떡하죠?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 같은데 나만 믿어요. 금방 구해줄 테니까. 영호 씨는 엘리베이터 충수 누르는 곳으로 다가가 비상벨을 눌렀어요. 처음엔 응답이 없었는데 두어 번 더 누르니 경비실과 연결되더군요. 아, 경비실입니까? 여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빨리 사람 좀 불러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라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다행히 저희는 무사히 엘리베이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는 내내 영호 씨는 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온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그이가 저보다 4살 많다는 것과 오래전 부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와 마찬가지로 사별했다는 걸 알자 퍽 동질감이 들더군요. 그 뒤로 저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영호 씨와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나중엔 따로 동네 찻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연애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영호 씨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됐고요. 어느 순간부터 데이트 비슷한 것도 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관계가 진전되진 못했어요. 제가 손녀딸을 키우느라 보통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손녀딸은 자랄수록 자기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어요. 며느리는 툭하면 카페 일이 생겼다 뭐다 하면서 밖으로만 돌더니 당연한 일이었죠. 보통 어린애들은 울 때 제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데 손녀딸은 울 때도 저를 먼저 찾았어요. 밤에 악몽을 꿀 때도 유치원에 갔다 와서도 제일 먼저 제 품에 안겼죠. 그런데 그게 며느리 눈엔 못마땅했나 봐요. 제게 딸을 빼앗긴 것 같다는 말을 농담처럼 몇 번 하더니만 어버이날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손녀딸이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는 저를 주더니 다른 하나는 제 아빠한테 주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자기 건 어딨냐고 묻자 새침하게 입을 열더군요. 한 사람당 2개씩만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엄마 건 없어. 아니, 그럼 엄마랑 아빠한테 줬어야지. 왜 할머니한테 줬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으니까. 엄마는 맨날 집에 없잖아. 어버이날에 유치원 온 적도 없고 손녀딸의 똑부러진 대꾸에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이젠 자기 딸에게 신경 좀 쓰려나 싶었는데 그러긴커녕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더군요. 글쎄, 제게 앞으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제 애도 다 컸으니 굳이 할머니 손길이 필요 없을 것 같다면서요. 어쩌나 당황스럽던지요. 저요. 그렇다 쳐도 손녀딸 입장에서는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할머니 데려오라 고 매일 울고불고 했나 봐요. 보다 못한 아들이 다시 저를 부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이렇게 어머님한테 의존해서 내가 어떻게 독립심을 기르겠어요? 막말로 어머님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지금부터라도 정 떼야 해요. 어머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를 다 버려놓으신 거라고요. 말을 해도 참 밉게도 하더군요.
심지어 손녀딸이 계속 저를 찾자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저 모르게 하윤이한테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막 제 욕하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니? 그럼 하윤이가 왜 어머님만 자꾸 찾고 저는 싫다고 해요? 얘 엄마는 전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나왔다고 엄마겠니? 키워야 엄마지. 그동안 너 일한다 뭐한다 핑계대면서 하윤이 한번 안아준 적이나 있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셀쭉하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일도 알바생들한테 맡기면 되니까 하윤이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하윤이가 너무 어머님하고만 시간을 보내서 저랑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녀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낼게요. 아셨죠? 내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막아서니 뭐 어쩌겠어요. 손녀딸이 눈에 아른거려도 그저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 딸이니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키우겠거니 했는데 그건 제가 며느리를 너무 후하게 본 거였죠. 그로부터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해외 출장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였죠. 가서 일은 잘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아들인가 했는데 며느리 번호였어요. 평소 며느리는 뭐 부탁할 게 있을 때가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뭘 시키려나 싶어 한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더랬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앳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음악 줘보세요. 할머니, 전화를 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손녀딸이었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버튼을 눌러 자기가 건 것 같더라고요. 기특했던 것도 잠시. 수화기 너머로 꺼이꺼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윤아, 왜 울어? 무슨 일 있는 거야?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요즘 왜 안? 이제 하윤이가 싫어졌어. 울며불며 저를 찾는 손녀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 이건 내가 왜 싫어?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얼른 나 보러 와, 같이 놀자. 응?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 그러다 탈진할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 우는 것에 마음이 급해져 며느리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했죠. 초인종을 누르니 손녀딸이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는 뭐 하냐고 물어보니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벌써 정오가 한참 지난 시간이었는데 글쎄 밥도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바로 주방으로 가서 손녀딸 밥부터 챙겨 먹였어요.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계속 자고 있었죠. 고민하다 제가 왔다는 걸 알리긴 해야겠다는 생각에 안방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술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보아하니 친구들과 전날 술을 잔뜩 퍼마신 것 같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돼서 딸밥 줄 생각도 않고 잠만 퍼 자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침대 머리로 다가가 며느리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가, 일어나렴. 밥 차려놨으니 일어나서 얼른 먹어. 평소 본인이 얼마나 예민한지 피력하던 며느리답게 제가 깨우자마자 바로 일어나더군요. 잠에 취해 비몽사몽하던 것도 잠시 막 정신이 들었는지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손녀딸이 제게 전화해서 울었다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당연히 면목없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구 화를 내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난 하윤이가 너무 서럽게 울길래 그럼 저를 깨워서 바꿔달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윤이랑 저 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니, 난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가 어머님 집도 아니고, 어머니, 남의 집인데 너무 몰상식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 없이 찾아오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셨어요? 남의 집이라니.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 여겼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참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손녀딸 전화만 받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마음 상할 만도 하다 애써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하고 찾아올게 제 사과에도 며느리는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저를 문전박대하더군요. 어찌나 마음이 상하고 서럽던지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며느리는 물론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아두고만 있던 게 터졌는지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더군요. 며느리가 손녀딸을 어찌 키우든 이젠 신경 끄겠다고 다짐했죠. 대신 저는 영호 씨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영호 씨도 그쯤엔 직장에서 은퇴의 시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둘이서 여기저기 쏘다니며 늦깎이 데이트를 즐겼죠.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아들과 손녀딸이 걸리더라고요. 결국 얼마 안 가 저는 슬그머니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위염 때문에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위가 약했거든요. 아이, 그 아픔이 좀 쉬지 못한다고 또 회사를 나갔어. 요즘 일이 많아서요. 계속 야근하고 있어요. 그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수진이한테 말해서 죽이라도 써달라고 해라. 수진이도 바빠요. 하윤이 보랴, 카페 일하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전 가게에서 사다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집밥이랑은 다르지. 내가 좀 해다 줄까? 아,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됐다는 아들의 말을 모른 척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시장에 가서 닭이며 모며 장을 봐와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아들이 제가 만든 닭죽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만드는 김에 며느리가 좋아하던 겉절이랑 밑반찬도 몇 개 더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쨌든 내 아들 부인이자 손녀딸 엄만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음식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창밖으로 해가 저물더라고요. 내일 가져다 줄까 하다가 따끈할 때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죠. 퇴근하기 전에 집에 들려 가져가라고 하려고요. 그런데 아들은 일이 바쁜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아픈 사람을 괜히 집까지 불러 모라가 싶더군요. 제가 직접 배달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결국 반찬을 이고지고 버스를 탔어요. 다행히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죠. 버스 타고 가는 사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고 있었는지 목소리가 비몽사몽이더라고요. 아까 민재가 아프다고 해서 죽을 좀 쑤었거든. 너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개 만들었으니 지금 가져다 줄게. 냉장고에 넣어 놓기만 하고 바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 거라. 아내, 뭐 알아서 하세요. 수진이는 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꼴을 보아하니 또 전날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 같더군요. 손녀딸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한 30분쯤 버스를 타고 가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아들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반찬 더미를 이고지고 걷다 보니 한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더군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 체력이 떨어지는지 숨이 턱까지 차더라고요.
아들 집 앞까지 도착했을 땐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죽이랑 반찬 보고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이 났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손녀딸이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할머니, 여긴 어떻게 왔어? 하윤이 보러 온 거야. 손녀딸은 오랜만에 본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죽이랑 반찬만 넣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라 하면서 마구 저를 붙잡더군요. 결국 아들이 올 때까지만 있다 가려고 거실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죠. 그리고 손녀딸과 소꿉장난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시끄러웠던 걸까요?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더니 자고 있던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을 멍하니 보는가 싶더니만 이내 화들짝 놀라선 소리를 지르지 뭐해요. 깜짝이야.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치 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니 황당하더군요. 아무래도 잠결에 받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혀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윤, 너 내가 할머니랑 이제 못 논다고 했지? 얼른 방에 들어가 죄 없는 손녀딸을 억지로 방에 밀어 넣더니 글쎄 제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마구 끌고 나가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움직일 때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전날 늦게까지 퍼마신 술이 아직 덜 깬 것 같더군요. 아니, 난 연락 없이 온 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내가 연락 없이 찾아오면 뒤진다고 했죠. 벌써 로망이 난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좋게 말했더니 내가 호구로 보여? 진짜 열받네. 놓친 애들은 왜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나 몰라. 왜 자꾸 연락 없이 찾아오냐고요? 진짜 우리 딸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거야 뭐야? 홀로 씩씩거리던 며느리는 저를 대문 밖까지 끌어냈어요. 그리고 아파트 복도벽에 거의 패대기 치다시피 밀어버리더군요. 허리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가해지면서 절로 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눈도 깜짝 안 뜨군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앞에서 문을 닫고 잠금장치까지 걸어버렸어요. 당장 꺼져요. 연락 없이 찾아오면 뒤진다고 했지.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정말 성질대로 할 거니까. 혼자 성을 내던 며느리는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또는 말이 없었어요. 홀로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니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만 돌아가자 하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글쎄 영호 씨였어요. 언제부터였는진 모르겠지만 앞집 문이 환하게 열려있더군요. 제가 며느리에게 받은 수모를 고스란히 봤다는 뜻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호 씨에게 그런 꼴을 보이다니 너무나 속상하고 부끄러웠죠. 그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호 씨는 제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차마 잡지 못하고 외면하자 아예 제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저를 일으키더군요.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울음이 비집고 나오더라고요. 영호 씨는 다 안다는 듯이 저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줬죠. 그런 영호 씨 품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네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자 영호 씨는 저를 품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잠깐만 나와 보시죠. 해석듯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기겁해서 영호 씨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 사이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버렸죠. 무슨 일로? 뭐야, 어머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의 눈꼬리가 뾰족하게 치켜 올라갔어요. 그러자 그 앞을 영호 씨가 막아섰죠. 애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해요. 경호 씨의 꾸지람에 며느리는 당황하긴 했지만 짜증을 냈어요. 아저씨가 뭔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에요. 신경 끄고 돌아가세요. 남의 집 일이 아닌데. 나 단순히 앞집 사는 이유도 아니고 경자씨 애인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바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가 죄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알리기엔 어쩐지 좀 낯스러워서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하더군요. 우리 어머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시라고. 참 기가 막혀. 아니, 손녀딸 키우느라 힘들다 어쩐다 죽는 소리 하던 노친네가 언제 또 남자를 꼬셨대. 경호 씨 앞에서도 여전히 며느리는 저를 박대했어요. 아마 영호 씨가 저와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처럼 보여서 그랬던 거겠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영호 씨한테 눈을 부라리며 애인이든 뭐든 어쨌든 남이잖아요. 그럼 참견 말고 가세요. 하고 함부로 하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전 당황하는 영호 씨를 밀어내고 며느리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넌 하윤이까지 나온 애가 어른 공경은 못 배웠니? 얘 좀 차려. 이웃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뭐라고요? 어머님, 저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성질 날 대로 난 상태거든요. 제가 분명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다신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드릴까요? 내가 무슨 연락도 없이 왔다는 거야. 나쁜 며느리, 여기 오기 전에 너한테 전화했고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다. 전화 목록 한번 확인해봐. 제 반박에 며느리는 흠칫하더니 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통화 목록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는지 당황하더군요. 거 봐라. 통화했지. 보나마나 또 어제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허 자느라 내 전화도 비몽사몽 받았겠지. 그러면서 무슨 하윤이랑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니? 뭐예요? 지금 건수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사과했으니 이제 됐죠. 머리 아프니까 그만 가주세요. 며느리는 건성으로 사과하더니 그대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며느리를 얼른 붙잡았어요. 아직 사과할 사람 한 명 더 남았잖아. 죄송하다고 사과해.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알았니? 그 말에 며느리는 헛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작작하세요. 그 나이에 연애하신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며느리 앞에서 지금 남자친구 편드는 거에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경호 없이 나올 거냐? 다시는 나 안 볼 셈이야. 안 보면 저야 좋죠. 오빠는 허구한 날 혼자인 어머님 걱정된다고 우는 소리하고 하윤이도 엄마보다 할머니가 좋다고 어머님만 찾아대는데 대체 왜 제 자리를 넘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제발 저희 가족의 인생에서 좀 꺼져주세요.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감춰뒀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토해냈어요. 그동안 자기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잘하지 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더군요. 그동안 자기 대신에 키우고 살림해준 게 누군데 너무 배은망덕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난 그래도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내가 처음에 민재 모르게 연락해서 합가 싫다고 했을 때도 내 용돈 중간에서 가로챘을 때도 그럴 수 있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장사한다는 핑계로 육아며 살림이며 다 나한테 미루는 것도 참았다고. 너 그동안 민재 없으면 나한테 빨리 좀 돌려달라. 베란다 청소 좀 해달라. 아주 신엽처럼 부려먹었지. 그래도 난 너랑 민재 사이 나빠질까봐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다.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며느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긴 한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씩씩대며 저만 노려볼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이 사람 대신 저희 집 살림을 다 하셨다고요. 열린 현관문 때문에 복도 끝이 가려져 있어서 몰랐는데 어느새 퇴근한 아들이 거기 정승처럼 서 있더라고요. 저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은 눈치였죠. 아들의 존재를 깨달은 며느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언제 왔어요? 방금. 어머니가 한 말 다 들었어. 합가 싫다고 했다는 건 뭐고 용돈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건 또 뭐냐고. 별말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러지 말라 했더니 서운하셨나 봐요. 막 아무 말이나 지어내시네요. 며느리는 황당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어요. 그동안 아들 앞에서만큼은 현모양처인 척, 고부관계가 좋은 척 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어요? 뭔가 이상한 김새를 느낀 아들은 제게도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요. 결국 전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했어요. 제 핸드폰이 자동통화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아들이 혹시라도 믿지 않을까봐 그동안 며느리와 나눈 통화 내역이며 돈을 보내준 계좌 내역까지 싹 보여줬네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리더군요. 당신,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운 척, 잘하는 척 했던 것도 전부 다 연기였던 것. 그러니까 미안해요. 오빠. 며느리의 뒷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어요. 아들이 그대로 며느리의 뺨을 때려 버렸거든요. 며느리는 뺨을 감싼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악을 쓰더군요. 어떻게 오빠가 날 때릴 수 있어요? 언제는 나밖에 없다더니, 어머님보다 날 더 사랑한다더니. 나 더는 오빠랑 못 살겠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이렇게 때문에 발목 잡힌 것도 싫고 마마보이인 오빠한테 사랑 구걸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우리 그냥 이혼해요. 또 시작이네. 넌 내가 불리할 때만 이혼 얘기 꺼내지. 그럼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니까. 근데 내 말대로 난 마마보이라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여자하고는 더는 못 살아. 그래, 내 말대로 이혼하자. 이혼 얘긴 자기만 먼저 꺼냈으면서 막상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진짜 지금 나랑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어머님을 택하겠다고. 그게 지금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뭐야? 참나, 기가 막혀. 그래, 어디 어머님하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 하는 카페의 한 달 매출이 당신 월급보다 많은 건 알죠? 며느리는 씩씩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여행용 캐리어와 큰 가방을 이고 나오더군요.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보낼게요. 하윤이는 당신이 키워요. 어차피 난 엄마로 생각도 안 하는 애니까. 며느리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놀란 제가 만류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죠. 아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예, 너 정말 이혼할 거니? 이렇게 하윤이 어머 보낼 거야. 네, 사실 그동안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추고 산 거였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그거 하나 보고 산 거였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줄 알았으면 진짜 갈랐었을 거예요. 몰랐는데 그동안 둘 사이가 많이 삐걱거리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고 저만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영호 씨가 갑자기 며느리를 잡더군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할 얘기 있으니까. 뭐예요? 늙으려면 곱게 늙으세요. 왜 자꾸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난리예요? 이건 남의 집 일이 아니고 그쪽이랑 내 사이 일인데요. 지금 그쪽이 운영하는 카페, 그 사거리에 하는 땡땡 커피 맛집. 계약 연장 안 할 거니까 다른 자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영호 씨의 말에 며느리는 황당한 얼굴을 했어요. 저도 아들도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자 영호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 그 동업한다는 그 친구랑 계약해서 내 얼굴을 모르나? 나도 땡땡 커피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주인이요. 영호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입을 떡 벌렸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영호 씨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지. 설마 건물을 갖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물며 그 건물이 며느리가 하는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니. 이런 기막힌 우연이 또 어디 있나요? 그동안은 경자씨 생각해서 월세도 안 올리고 계속 계약 연장해줬던 건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달이 계약 만료니까 당장 가게 빼세요. 며느리는 처음엔 영호 씨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업한다는 친구에게 전화해 건물주 이름이 뭔지 묻고는 사색이 됐죠. 그 친구가 말한 건물주 이름이 다름 아닌 최영호였거든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영호 씨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몰라 뵙고 그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 장사 잘했거든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나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과할 대상이 틀린 거 아닌가? 영호 씨는 찬찬한 눈길로 저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재빨리 저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허구한 날 무시할 땐 언제고 건물주가 사과하란다고 사과하는 꼴을 보니 참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가로저었죠. 글쎄다. 이제 와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그리고 영호 씨랑 내 관계를 알면서 거기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겠어. 그냥 영호 씨 말대로 하렴.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다른 곳 가서도 잘하겠지. 잠시만요, 어머님. 가게 이전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전 저를 붙잡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영호 씨에게 나중에 보자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죠. 당황한 며느리가 문 밖에서 저를 목 놓아 불렀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했어요. 몰랐는데 며느리는 그 동업한다는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더군요. 본인은 이혼 후에 사랑에 빠진 거라며 딱 잡아댔지만 글쎄요. 뭐 이혼하고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예 새살림 차릴 결심을 했는지 딸 친권이며 양육권도 모두 순순히 넘겨주더라고요. 졸지에 엄마를 잃게 된 손녀딸이 어찌나 가엾던지요. 한편으로는 그런 엄마 밑에서 크느니 제가 키우는 게 낫다 싶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며느리가 하던 카페는 가게를 이전하고 얼마 안 돼 망해버렸고요. 빚을 메꾸려고 사채까지 끌어썼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군요. 새 남편과도 그 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허구한 날 싸운대요. 아마 조만간 또 이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영호 씨와는 얼마 전 살림을 합치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고요. 아들 역시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했답니다. 새 며느리는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던 동료였는데요. 제 손녀딸도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고 있어요. 제게도 거머님,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모른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라고 제 인생에도 이런 봄날이 찾아왔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박경자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과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귀한 교훈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매력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